오늘 녹색평론 192호 2025년 겨울호 170쪽에 갈등과 고립의 시대 협동운동을 생각하다. 황도근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원주의 무유당 학교 교장이네요. 원주에 그 장일순 선생님 계시잖아요. 장일순 선생님 호가 무유당이거든요. 그 학교 이름을 장일순 학교 해도 되는데 무유당 학교네요. 전 상지대 교수 지냈고 강원도 원주 공학독민혁명을 다른 분하고 같이 쓰셨고 지구택 폭발을 하는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황복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2명 나왔습니다. 저 동별하고 뿌리님 두 분입니다. 둘인들 어때요? 뭐. 네, 그래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녹색평론에서 이렇게 청탁을 하네요. 쓸만한 분한테.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했지만 막상 책상 앞에 앉으니 마음이 무겁다. 참 글 쓰는 게 제가 않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원주에 정착하기 전까지 협동이라는 단어를 거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전공은 물리학이었고 요즘 김범준 물리학자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선생님 참 김범준. 다양하게 읽으세요. 저 유튜브. 예.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도 그분 책 좀 읽었고. 네. 당시 가장 첨단 분야였던 HDD, 헤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연구하고 있었다. 협동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1989년 상지대학교에 부임하고 나서였다. 89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그때 무유당 장일순 선생과 제자분들을 만나면서 장일순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네요. 이런 분은 좀 더 오래 사셔도 하는데 좀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원주 한살림 40주년을 준비하며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내가 이미 1992년에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신용협동조합 통장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협동운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협동조합, 협동운동. 다만 무유당 선생의 제자 형님들과 술 한잔 나누는 시간이 좋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뿐이었다. 1994년 무유당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뒤 일찍 돌아가셨네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벌써 32년이네. 원주의 협동운동은 한동안 조용했다. 1970에서 1980년대 생명협동운동을 열정적으로 이끌던 1세대 인물들이 원주를 떠났고 남은 제자들만이 조용히 선생을 기리고 있었다. 나 역시 학문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HD 연구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외국 출장이 잦았고 2000년에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갔다. 1년 후 귀국하자마자 9.11 테러가 터지면서 세상에 크게 요동쳤다. 나 또한 부모님 병환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통닭집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그 후배가 조용히 말했다. 무유당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원주에서 다시 협동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나를 협동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참 훌륭한 후배님이네요. 네. 제자? 네. 한 후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 네. 저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 그래요? 너무 조금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에 많이 읽을게요. 2001년은 무의당 선생의 7주기를 앞둔 해였다. 그동안 1세대 선배들이 주관하던 추모 모임을 젊은 세대가 이어받아 조직을 새로 꾸미고 소식지를 발간하며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살림, 생협, 환경, 농업에 관한 공부 모임과 토론이 이어졌고 무의당 정신을 오늘에 맞게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음 해에는 밝은 신협, 한살림, 원주 생협이 중심이 되어 일본, 고베, 오사카 생협과 교류를 시작했고 원주 의료생협도 창립되었다. 이어 원주 자활후견기관과 나눔의 집 등이 합류해 정기 모임과 강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3년 6월에 원주 지역의 8개의 협동운동 및 돌봄단체들이 함께하여 원주협동조합운동연합회를 결성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는 원주 지역 자치와 협동을 위한 생명 공동체의 첫 결속이자 무의당 2세대 협동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협동운동과 교육. 협동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정말 좋았다. 대부분 30대의 젊은이들이었고 시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의 삶처럼 강렬한 에너지와 따뜻한 인간미가 흘러넘쳤다. 저녁이면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걱정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어 신나게 활동했다. 함께 일본에도 다녀오며 다양한 협동조합의 현장을 보고 배웠고 돌아와서는 주저하지 않고 시작했다. 나도 상지대 생협을 만들었고 다른 이들은 노인 생협이나 문화 생협 등 새로운 시도를 동시에 벌였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열었는데 유치원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200~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래하고 춤추며 한 해를 보내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공동체의 축제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협동이란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라는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외로울 새가 없었다. 협동은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일, 새로 기대어 살아가는 힘이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남겼다. 그것은 갈등이었다. 협동운동은 언제나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각자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익에 대한 욕심이 갈등을 낳지만 협동운동에서는 정의감이 충돌하며 아픔을 만든다. 옳다고 믿는 마음이 언성을 높이고 말이 칼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 입힌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생협 이사장 선출 문제로 조직이 두 쪽으로 갈라졌을 때였다. 분열을 막으려 애썼지만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녘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 말로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채 들어와 잠결에 앉아 큰 소리 내며 울었다고 한다. 아침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우리 원주를 떠납시다. 돈도 안 되는 일, 명예도 없는 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협동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이 많아졌다. 그 중간 부분에 협동이란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렇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외로울 새가 없었다. 협동은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랬다가 갈등, 정의감이 충돌하며 아픔을 끝내 설득에 실패하고 엉엉 울었네. 협동과 갈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 나는 50대의 한살림연합 이사로 거의 10년을 일했다. 내부 갈등은 일상적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갈등이라는 말은 본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한다. 이 갈자가 칡 갈자고 등이 등나무 등이거든요. 둘 다 감고 올라가는 나무들이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맞붙으면 그냥 서로 그냥 엉켜가지고 나중에 풀라고 하면 풀 수가 없어. 없어, 못 풀어. 갈등은 그만큼 힘들다. 엄청 서로 패여가면서 꼬여. 네, 네. 서로 상처 주고. 맞아.
두 식물은 자라면서 서로 반대로 감아 올라가도록 DNA에 새겨져 있다. 이 돌아가는 이게 방향이 측덩굴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감고 올라가면은 얘는 등나무는 반대로 감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새끼 예, 꼬듯이 예. 그렇게 가잖아요. 도저히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운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을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갈등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심심하겠는가. 가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싸움 구경도 제법 재미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조절해 조직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활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협동의 본질이다. 무의당 선생도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깊이 염려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머리 숙여 그래야 살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네 라는 글귀를 큰 글씨로 써서 제자들에게 남기셨을까. 그리고 늘 말씀하셨다. 협동은 교육이다. 그래서 1970년대 원주 협동운동의 핵심은 언제나 교육이었다. 교육을 받아야 남한강 홍수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학순 주교님도 교육이 열리는 곳에 자주 들러 뒤에서 지켜보셨다고 한다. 원주가 지금은 어떤 그 군사정권, 독재정권 치하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군사 독재의 총칼로 이렇게 잡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는 원주가 민주화 운동의 어떤 성체 같은데 지학순 주교가 있어가지고 당국에 쫓기는 몸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원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지학순 주교가 딱 숨겨줘. 거기는 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계셔요. 그냥 이 어르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냐면은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도 있었고 참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던 데라 원주가 참 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한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주에 치악산이 있고 치악산 갔는데 한번. 그리고 원주를 이런 분들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박경리 선생은 이렇게 흔적을 찾아서 다녀오셨었어요. 와. 가볼 수도 있겠어요. 가볼 수 있겠다. 가본 것이 아니라. 박경리 선생은 그 가난한 문인들, 작가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들어와서 먹고 자고 마음껏 글 쓸 수 있게 해준 시설이 지금 있어요. 토지 문화관이라고 문학관이 아니고 문화관.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희 내년에 용사 끝나고 12월이나 1월에 저희 조합원 단톡방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아예 계획을 잡아서 가시면 어때요? 되게 좋은 코스 같아요. 이제 한살렘 이런데 원주 네네.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저기 원주에서 간다고 그럼요. 좀 도와달라고 되게 좋아도 할 것 같고 이거 추진하시게요.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원주에 제가 가본 데는 어디냐면은 책방인데 제 책방 순례를 저는 좀 조금씩은 했어요. 터득골 북샵이라고 거기 좀 시골인데 굉장히 그 터도 꽤 넓고 거기는 거기에서 이렇게 북스테이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템플스테이 책방에서 이렇게 며칠 묵고 가면은 북스테이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다 가꾸고 난 것들로 반찬하고 밥해서 선생님 저희 2박 3일 1박 2일은 정도는 가도 되겠네요.
아니 그거 이거 계획 잡을게요. 예, 아직 제 머릿속에 예. 같이 해가지고 그때 가시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거기 갈 때, 아예 기록을 해놔야지. 저기 이 무유당 장일순 선생님 평전이 좋은 게 나와 있어요. 두툼한 그 평전 한 권 읽고 그리고 동학 관련 책도 좀 읽고 가면 더 좋겠고 그러니까요. 원주도 상당히 그쪽으로 좀 이렇게 명성이 있는 동네니까 12월로 12월이 좋겠지요. 만약에 예, 하면. 그러죠. 예. 음, 쌀 판매 어느 정도 좀 하고 네네네. 음, 야, 12월 달 너무 좋다. 12월 1일 날 메모를 해놓을까? 그래야 12월 1일 아니 그 메모 그러니까, 언제를 아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끼리 아예 날짜를 예, 잡을까요? 예.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하면은 네. 그 산타는 동부랑 또 네, 더 모집을 해서. 영농법인 예, 그 차원에서 음, 전체 이제 얘기해 보죠. 그러면 12월 1일 날로만 일단 기록을 해놓고 예.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원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원주 기행. 기획 예, 원주 원주 기획. 기행. 12월에 원주 네네. 기행. 기획하기. 이거 딱 해놔버려야지. 너무 좋다. 이런 거 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창녕에 무슨 저수지 얘기했었는데 네, 맞아요. 예. 거기도 좀 주남 저수지? 주남 저수지는 저기 다른 데 같은데 청송이고 주남 저수지는 저희 영농법인도 영농법인이긴 하지만 어떤 아까 너무 좋아서 읽었던 협동이란 요 부분의 왜 가치를 좀 서로 의지하고 이런 법인의 이름으로는 안 맞나? 그래도 우리가 법인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니까 씨앗받는 농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서. 그러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교육은 협동의 중심이었다. 한번 갈등이 벌어지면 대화만으로는 풀 수 없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다.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할수록 감정만 커진다. 차라리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듯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싸움이 멈춘다. 협동운동도 같다. 함께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배우고 익히며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공부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같아지면 미워도 자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유당 제자분들은 매일 싸우면서도 다음날은 모여 술 한 잔을 같이 했다. 협동은 헤어지지 않는 운동인 것이다. 결국 협동운동은 삶의 방향을 함께 세우기 위해 교육이 필수이다. 2012년 무유당 학교가 세워진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무유당 기념관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그래도 무유당 학교, 네. 이 학교가 건물로 있으면 그 건물도 찾아가 보고 무유당 기념관도 있네요. 여기도 가보고 하면 좋겠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객이 있었다. 아시아 유니언뱅크 신용협동조합 대표단 3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했던 날이다. 나는 지학순 주교님과 무유당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을 약 30분간 설명하고 이후 질문을 받았다. 이 황도건 쌤한테 이 글 쓰신 분, 네. 이분한테 우리한테도 좀 이렇게 짧은 강연 좀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날 네. 가게 되면 우리가 가게 되면 한 10명은 10명 정도 가면 좋겠네. 네네. 그때는 차 한 대, 방학이라 큰 임대해서 차 이제 렌트해서 임대하거나 교회 차로 가거나 네. 안 돼.
이어 질문을 받았다. 그때 파키스탄에서 온 한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다. 와, 파키스탄에서요? 아시아 유니언뱅크 신용협동조합 대표단 30여 명. 우리 주변에도 유니언뱅크 역사가 100년이 넘는 곳이 많지만 이미 사라진 곳도 있고 여전히 살아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늘 정신적 가치와 사상을 이야기해주는 어른이나 종교인이 있었던 곳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정신적 가치와 사상을 이야기해주는 어른이나 종교인이 있었던 곳은 지금도 건재하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조직이 흔들릴 때, 갈등이 깊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중심 가치와 배움의 정신이다.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다. 협동운동 역시 그런 공부 위에서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맞아요. 너무 동감 가는 말이 많죠. 예전에 중심이 돼 중심에 서지 말라. 그런 글 읽은 적이 있었죠. 최근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우리 녹색평론에서 네. 좀 됐어요. 됐어요. 네.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고. 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의 핵심. 현재 우리 사이에는 분노와 혐오가 넘쳐나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산업혁명과 경제 성장의 대가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세계 30에서 50클럽 상위권, 군사력 5위권이라는 지표만 보면 분명 선진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과 서민층 간의 격차가 커지며 사회 전반에 냉소와 불신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와 닮아 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번영하였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소설 11도는 두 나라에서 영국을 부자의 나라와 빈자의 나라로 묘사하며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사회적 단절을 비판했다. 오늘의 한국도 산업 문명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불평등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성취와 빛은 곧 사회적 분기와 분열의 그림자로 바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원주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42.4%. 엄청나네요. 구도심은 65%에 이른다. 청년은 신도심에, 노인은 구도심에 몰리며 세대 간 고립이 깊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문자 메시지 중심의 소통은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약화시켰다. 4,500만 명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만 대화는 좋아요와 짧은 메시지로 축소되었고 다른 의견은 쉽게 차단된다. 그 결과 사회는 공통의 상식과 공감 능력을 잃고 각자가 자기 세계에 갇힌 고립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니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에서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외로움의 팬데믹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폰은 사람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립과 불신을 심화시킨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가진 한국이 행복지수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풍요 속의 불안, 연결 속의 단절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세상은 관계에서 시작한다. 물리학에서도 물질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서로 간의 힘의 관계만이 남는다. 생명의 보고인 숲을 연구한 생태학자들도 말한다. 숲은 상호적 관계에서 출발한다. 몇 년 전 좋은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제목의 TED 강연에서 700여 명을 70년 동안 추적한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론은 단 하나, 좋은 관계로 요약된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전부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할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그 외로움은 분노와 혐오로 증폭된다. 결국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처음 읽었던 부분에 세계 30-50 클럽이라는 말이 나오죠.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 네, 네. 세계 30-50 클럽. 이게 30-50 클럽이 뭐냐면은 30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3만 달러를 3만을 우리는 3만 하지만 영어로는 30,000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0,000. 어쨌든 30. 50은 뭐냐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이것도 50, 100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50 밀리언. 그래서 30, 50 클럽인데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많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몇 번째로 가입을 했대요. 몇 번째였을까요? 일단 작은 나라들은 안 돼. 뉴질랜드 인구가 얼마 안 돼. 1,000만도 안 돼. 한 5, 600만밖에 안 돼요. 국민소득은 높아도.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 아주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인구가 적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장 없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강소국이죠. 작으면서도 아주 강한 나라죠.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네. 네. 상위권이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인구는 많지만 아직 3만 달러가 안 돼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7번째 30, 50 클럽이 됐대요. 이제 이것은 좀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뒤에 보면은 행복 지수가 최하위잖아.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주 안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저는 그냥 우리나라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우리나라 내 현재로는 그렇게 부유한 그런데 다른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면 정말 그래도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행복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조금 우리보다는 좀 덜 부유해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이 청년들 자살률, 노인 빈곤율하고 노인 자살률 이런 지표들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아. 뭐 여러 해 동안 뭐 10몇 년, 20몇 년 동안 1위래 부동의 1위. 계속 보겠습니다. 살아오며 아무런 보답 없이 좋은 관계를 위해 쓰신 분들이 떠오른다. 먼저 어머니이시다.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묵묵히 참으셨고 그 헌신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어머니를 지키려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관계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립다. 내가 교직 생활을 시작한 후 만난 김찬국 총장님 역시 관계의 힘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상지대학교 총장님이었네요. 상지대학교가 혼란스럽던 시절 그분은 늘 혼자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저 김찬국입니다 라고 인사하셨다. 교직원 상가에도 모두 직접 찾아가셨고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차 한잔 주시겠습니까 하고 들어가 담소를 나누셨다. 행정력보다 인간적 따뜻함으로 학교를 이끄셨고 그 시절이 상지대는 가장 활기찬 전성기로 남았다. 그분을 통해 나는 배웠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근데 또 제도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그런데 또 사람이 또 바뀌면 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양면에. 네. 또 한 분 무유당 선생님이 계시다. 원주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처갓집에서 지내며 칡백나무 울타리 건너 자주 찾아뵈었는데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어느 날 담배를 건네시기에 잠시 머뭇거리자 내가 그리도 싫으냐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님은 신협운동과 한살림운동을 일으키며 평생 더불어 사는 세상, 좋은 관계의 사유를 꿈꾸셨다. 숱한 논쟁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으셨다. 서화도 사람 얼굴 난을 그리셨다. 이 장일순 선생님이 이 붓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사람 얼굴 같은 난초를 많이 이렇게 쳤어요. 난초를 그리는 것을 난초를 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무리당 선생님한테 난초 그림이나 글씨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어떤 그림인지 사진 찍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글을 써서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거 아주 저 의미 있는 네. 하셨네. 사람이 쫙 이렇게 쫙 웃고 있는데 잘 보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난초야. 기가 막혀요. 그것도 저기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네. 그게 녹색평론사에서 아마 그거 하나 사고 싶네요. 나왔을 그거는. 건데 무유당을 기리는 무유임에서 엮은 것이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이런 책도 있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서화도 사람 얼굴 난을 그리셨다. 눈물겨운 아픔이 선생이 되게 하라. 그분의 말씀이 곧 가르침이었다. 어느 날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돼. 그 삶을 따라 나 역시 22년간 지역 공동체 운동과 한살림 운동을 이어왔고 지금은 무유당 기념관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생명과 협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한다. 협동운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생명운동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생명과 협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한다. 협동운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생명운동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입니다. 관계의 그물. 그래서 인간, 공간, 시간 이라는 말 사이 모두 사이간자가 들어있다. 근문에서 난초라니 아니에요? 네? 아니구나. 근문. 네. 근문에서 간자를 살펴보면 문 사이로 눈을 마주보는 형상이라고 한다. 근문이라는 것이 어떤 이 글 서예하시는 분들이 근문 이게 옛날에 중국 청동기 시대에 주조되거나 새겨진 문자를 말한대. 예. 그러니까 이 청동으로 이 금자가 금속 쇠금자잖아요. 네. 청동으로 만든 글자를 말해서 근문이라고 하는데 서주 시대가 보통이어서 그때 서주 근문이라고 하고 이 근문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내용이 꽤 나오네요. 이거 이제 그런다고 하고 근문에서 사이 간자를 살펴보면 문 사이로 눈을 마주 보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 문자를 보면은 네, 여기. 이게 이제 문자잖아요. 문문 여기서 서로 마주 보는 이건 눈. 즉 사이 간에는 서로 만나 눈을 마주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관계에서 태어나 수많은 관계를 맺고 결국 그 관계를 세상에 돌려주며 생을 마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처럼 인드라망, 세상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이는 연결의 그물망이다. 결국 삶이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로를 비춰가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더 아름다워진다. 며칠 전 서울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다.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일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문자만 오갈 뿐 얼굴도 목소리도 사라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디어가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이다. 전화기가 발명되었을 때만 해도 얼굴은 보지 못해도 목소리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관계의 폭이 오히려 넓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자의 시대다. 과연 문자 메시지가 눈빛과 온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 관계는 약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를 참 많이 썼어요. 목소리로 직접 다 했잖아요. 그러죠. 지금은 직접 전화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문자 달리잖아요. 부담을 줄까 상대방한테 또 때로는 나도 누가 직접 전화하면은 맞아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굳이 이런 일로 전화를 직접 그냥 문자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죠. 전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나 이번에 여기 서울에 계신 이제 형제들에게 여기 곶감. 고산 곶감 여기에 보냈는데 한 곳을 내가 210동인데 201동으로 써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지. 그래서 그저께 밤에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형님 이름을 뭘 택배를 보냈는데 잘못 온 것 같다. 김땡중 저 형님 이름이에요. 가운데 글자는 이제 별표로 그렇지.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기 어디 군포냐고 그랬더니 군포래. 그래서 몇 동 몇 호지 않냐고 내가 이제 그 적어놓은 거 보고 그 동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여기는 201동이고 내가 그랬어 210동으로 아니냐고 그랬지 201동이래. 나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 전화를 해줘서. 고맙죠. 저 같아도 할 텐데. 어쨌든 거기가 같은 그 아파트고 동만 다르니까 다행이야. 형님한테 전화해서 네 형 내가 봉을 잘못 썼네 해서 201동에 가서 찾아오세요 그랬어. 잘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문자로 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화를 하니까 바로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수습이 빨리 될 수 있었어요. 네, 스마트폰. 네, 밑에서 넷째 줄 계속 보겠습니다. 관계는 약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다. 협동은 제도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나누며 관심과 책임을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긴다. 관계가 무너지면 협동도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복잡한 정책과 이론이 아니다. 미디어 대신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때 새로운 협동의 씨앗이 싹튼다. 따뜻한 글이네요. 네, 따뜻한 글이에요.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총장님 이야기도 하고 또 무유당 선생님 이야기까지. 네. 근데 협동의 씨앗이죠. 머리 숙여 그래야 살아. 머리 숙여 그래야 살아. 현대 사회적 경제는 큰 주목을 받았다. 무의당 학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전환했고 원주 협동조합 운동협의회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로 확대되며 참여단체가 9개에서 50개로 늘었다. 사회적 경제 도시 원주라는 이름에 힘이 붙던 시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관계에는 약해지고 사업성만 남았다.
국가 지원이 줄자 많은 조직이 흔들렸다. 관계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50년 전 원주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과 한살림은 여전히 건재한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협동의 정신이 흐려지고 제도와 사업만 앞세운 탓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지원 사업 중심의 외형 확정은 신뢰를 약화시켰고 예산이 끊기자 빠르게 흔들렸다. 협동운동도 결국 보조금 사업 아니냐란 냉소적 말은 협동운동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양적 성장이 오히려 명분을 약화시키는 역풍이 된 것이다. 협동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묻게 되는 지금 우리는 근본을 돌아보아야 한다. 협동의 위기는 결국 관계의 위기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관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고생이 많고 정작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요즘처럼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관계는 늘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진다. 소홀하면 갈등이 생기고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움을 대신 감당해야 한다. 관계를 지키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누구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관계를 지탱하는 일은 성직자의 길처럼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이 마무리하시죠. 그 뒤에 네. 제가 읽어요. 예. 세상의 관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의 갈등을 묵묵히 품고 가정을 지탱하는 어머니의 노력만 봐도 그렇다. 우리는 그 수고를 너무 쉽게 잊는다. 무의당 선생도 협동운동에서 수많은 이들의 갈등을 들어주시다가 유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유암으로. 한살림의 박재일 회장 역시 농사 짓는 수많은 생산자들의 술잔을 받아들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평안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술을 많이 마셨고는 간이 안 좋았겠는데. 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도구를 금세 잊고 오히려 이기적 성공의 이야기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관계는 아무리 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리움이 피어난다. 그분들이 참 보고 싶다. 그러네요. 보고 싶네요. 좀 좋더라고요. 갈등과 그때. 고립의 시대 협동운동을 생각하다 참 이 공적인 이야기와 사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도 살짝 섞여 있으면서 짠한 마음과 깊은 울림, 깨달음, 어떤 인간 관계 맺기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 근데 요즘은 더 이러한 거를 만들어가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옛날에 상황하고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요. 보면은 또 결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그 조직이나 이렇게 협동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 좀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됐다면 지금은 대가성 없는 이런 희생의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내려갈수록 더 쉽지 않지 않을까. 그거는 누구한테 바라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너 왜 대가성 없는 희생을 그렇지, 하지 않느냐? 그렇지, 없죠. 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 돈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지. 대가성 없는 희생이 사실 그게 전혀 없으면 어떤 진짜 관계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누가 하든지. 근데 내가 해야지. 말하자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럿이 같이 시작했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한둘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조직의 중심이 되어서 잘 해가 나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혼자가 고립돼 가지고 쓸쓸하게 혼자 애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손길을 내어밀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도 그러니까 원주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과 한살림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에 목매는 활동은 예산이 끊기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어떤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이나 여기에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을 때 조금 뭐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심은 회원들의 어떤 협의 이것이 좀 중심이 협의나 어떤 그 기부 이런 것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원주에 갈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좋습니다. 자, 한 편 더 읽을까요? 그 새를 초대하는 방법 228쪽 서평인데 그거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오, 좋네요. 새를 초대하는 방법. 네. 이만수를 어디서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은 드네. 그래요? 저는 좀 낯서네요. 요즘 그 새 관련 책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뒷마당 탐조 클럽이라고 이게 자기 집에다가 새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도 먹고 모이도 이렇게 먹이도 먹을 수 있게 하루 이게 먹이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새들이 그러니까 좀 뒷마당이 꽤 좀 넓었던 모양이야. 온갖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먹이 먹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새들을 예쁘게. 그래서 그 새 관련 이야기를 그 새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지저귀고 어떻게 그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써서 책을 썼더라고. 그리고 버드걸이라고 하는 책은 재작년에 읽었는데 이거는 집 식구가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책을 쓴 딸 세 식구가 다 탐조 활동에 엄청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딸은 아직 어린 아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도 어제 탐조 활동을 가야 되면 학교를 몇 달씩 빠져요. 외국에 가고 다른 대륙으로 가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예요, 아니면 외국. 네, 그 들은 것 같은데. 네. 아빠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남아시아인데. 그 엄마가 많이 아팠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버드걸 여기는 지금 새를 초대하는 방법 남상은 이분이 쓴 책을 서평으로 이제 했네요. 임한솔 이 글을 쓰신 분은 조경 쪽 전문가시네요.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15가지 시선 풍경과 다스림 이런 책을 서울대 환경기억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래서 저도 요즘 그 탐조 활동에 이번 겨울에 좀 그러게요. 그 2년이 좀 돼가지고 1월 15일은 고창 해리천에 가서 황새를 그 귀한 황새를 여러 마리 그리고 2월
7일 지난 토요일은 만경강 탐조활동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유칠선 선생님 모시고 한 20명 정도 참여했어요. 그냥 굉장히 추웠는데 새를 보는 열정이 더 뜨거웠어요. 그리고 또 3월 7일 날 또 간다고 하고 특히 이번에 못 가본 데 처음 가본 데인데 김제 공덕면에 배달 저수지라고 우리 저 가면서 얘기했었죠. 네. 거기 그렇게 큰 고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네. 왜 그렇게 새를 관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왜 그럴까? 왜 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큰 고녀도 그렇고 종에 따라서 마릿수가 얼마 없는 새들도 많아요. 이거는 그만큼 지구 환경이 좀 깨진 거죠. 새들이 살아가기에 물도 오염되고 그냥 막 새들이 쉬어갈 만한 데를 많이 없애버렸어요. 한국만 어디라도 새만금 그 갯벌이 새들한테는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 크레이그라고는 여자분이 쓴 그 책 보니까 한국이 새들의 철새 이동 경로에서 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한데 한국이 그 역할을 예전만큼 못하고 있어서 철새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얘기가 나와. 근데 안 좋은 얘기로 나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철새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북극에서 저기 호주, 뉴질랜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새들이 그렇게 이동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 인간은 지구에 가장 뒤늦게 나타난 종으로서 많은 다른 동물들을 힘들게 한 것이 좀 사실이죠. 그래서 새들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또 반갑고 기쁘냐면은 어떤 그런 새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또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새소리가 굉장히 기쁨을 줘요.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와 황새다. 네. 와 큰군이 저 소리 오 우렁차고 정말 멋있어. 큰군이가 이 수면을 박차고 이렇게 이륙하는 모습은 꼭 거대한 여객기가 이 활주로를 이렇게 내다듬으면서 힘을 엄청 쓰면서 떠오르잖아요. 그걸 연상시켜요. 이번에 그 만경강 탐조 이끌으셨던 유칠선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들한테 배워서 비행기 이착륙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새들한테 배운 거다. 좀 가볍게 힘이 센 새들은 직강을 뭐 직상승 가능하대요. 맹금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전투기나 헬기 같은 것은 힘을 그냥 바짝 써서 금세 떠오르고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고. 참 그래서 새들이 많이 사라지는 세계가 됐는데 이거는 사람도 곧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새들이 편안히 더 많아지고 적정선에서 새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인간도 우리 지구를 잘 보살피고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 그런 거죠. 잘 들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 책이 발간된 올해 여름 어느 날, 이 책은 남상문 쌤이 쓴 새를 초대하는 방법 2025년에 현암사에서 펴냈네요. 여름 어느 날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한창이던 보라매 공원을 찾았다.
보람의 공원. 이 매의 한 좀 어린 매, 1년생 정도 된 매를 보람의 공원, 보람에 이렇게 아마 말할 것 같은데. 아, 그게 매 이름이에요? 저는 보라매가 매의 이름이에요. 나는 공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공원 이름인데 예. 매를 갖다가 공원 이름으로 쓴 거죠. 보람의 공원. 이번 박람회는 잘 쓰던 공원에 100여 개의 정원을 새로 만드는 일이기도 해서 조경기 안팎으로 말이 많았다. 보람의 공원은 내게도 추억이 있는 곳이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공원에 들어섰다. 공군 사관학교 부지를 공원화한 보람의 공원 특유의 잔디광장은 축구장 3개가 넉넉히 들어가는 크기를 자랑한다. 참 이런 데도 가보고 싶다. 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2개의 초청 정원이 그 양 끝에 자리에 있었다. 마크 크리거의 비행사의 정원은 공군이 떠난 자리에 새와 벌, 나비처럼 작고 날아다니는 동물이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든 서식처 정원이다. 박람회 정원의 특성상 직관적 형태가 선호되곤 하지만 이 정원은 마치 우거진 풀숲 같았다. 벌새와 흡사한 박각신화방이 정지비행으로 꿀을 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승진의 3번째 트랙은 보람의 공원의 속도에 주목한 정원이다. 잔디광장 요각선을 따라 도는 2줄의 기존 트랙은 걷고 뛰는 2가지 속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원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아주 느리게 걷는 제3의 길이다. 관람객이 기존 트랙의 공료를 따르면서도 한켜 벗어나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반문하고 몸소 멈추어 보게 한다. 책 이야기를 정원으로 시작한 까닭은 이 책이 도시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2 정원과 닮았기 때문이다. 보람의 공원과 비행사의 공원. 새를 초대하는 방법. 이 책의 부제목이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을 잇는 도시건축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의 저자 남상무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몇 년간 친환경 건축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가다. 이 책을 저자가 커다란 트랙에서 비켜선 채 다른 속도와 다른 풍경으로 도시건축을 바라본 시선의 결과물이라 한다면 오해일까? 걷고 뛰는 인간을 비롯해 인간 아닌 자연, 인간 넘어 자연을 함께 보는 특별한 시야로 말이다. 예전에 공원의 위로 책을 쓴 그 글도 한번 읽으면서 공원 이야기 많이 우리 이렇게 나눴었죠. 네, 한번 나눴었어요. 그때 보면서도 이런 공원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제가 그 책 공원의 유로라는 책을 보고 사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가보고 싶은 공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네. 공원의 유로. 요즘 뭐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 배정한 선생 공원의 유로. 서울 가면 이런 데 꼭 해서 가야겠네. 보람의 공원도 보고 이 목적으로 가야 돼. 다른 일로 가면은 제대로 그 일 끝나고 또 데려와요. 이 목적으로. 이 목적. 보람의 작은 물그릇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너무 좋아요. 작은 물그릇. 책의 제목은 새를 초대하는 방법이다. 여는 글의 일부를 옮긴다. 새를 초대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마당이나 테라스에 작은 수반을 놓고 물을 채운 후 기다리면 된다. 그게 전부다. 깨끗한 물이 있으면 생명은 어디나 찾아온다. 이 대목을 읽고 네, 물 갖다 놓으셨어요? 물을 이렇게 갖다 놓을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 못했어. 솔직히 아직 못했어. 내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저자는 제목에서 던진 문제를 책의 초입에 간명하게 답한다. 새를 우리가 사는 곳에 초대하려면 건물 사이 트인 공간에 깨끗한 물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그 간명한 답이 곧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를 초대하는 방법 자체는
조류 충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짧게 다루어질 뿐이다. 새에 관한 이야기가 간략한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새의 초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포용과 한대다. 진정한 번영을 꿈꾼다면 우리는 도시와 생명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마당에 아주 작은 수반 하나를 놓아도 새는 날아온다. 사소하고 간단하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 마당에 작은 물그릇 하나를 놓는 일처럼 말이다. 본문은 새 지면에 발표된 19편의 글로 이루어졌다. 1장 공생의 장소 만들기와 2장 새로운 삶의 방식은 생태 전환 매거진 바람과 물의 3장 건축가 사이는 새 건축사 협의회가 발간하는 동명의 기간지와 앱진 더라이브러리에 실린 글로 구성되었다. 바람과 물에 담겼던 글들은 도시와 시골, 탈성장, 돌봄, 영성, 인류세 등을 키워드로 쓰여 순서를 바꾸어 읽어도 되리라 생각한다. 건축가 사이에 담겼던 글들은 전환시대의 도시 건축과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3편씩 연재된 글을 묶은 터라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축 분야의 현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지면에 쓰인 글 여러 편을 엮은 책인 만큼 중요한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부제의 첫 단어로 쓴 기후위기를 도구화된 자연이 기계화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말한다. 기후위기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라 자업자득의 사회적 결과라는 점이 강조된다. 저자는 바람과 물에 연계할 때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능, 효율, 경제성을 중시해온 근대의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약탈적 시장 경제에 제한 없이 가속하는 소비 문화와 물씬 숭배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이 문제의식은 단행본 전체로 확장하더라도 무리가 없겠다. 저자가 건축가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은 그가 도시 건축을 다루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무 방법론을 나열하기보다 도시 건축의 배경과 담론, 기후위기의 원인과 의미, 앞으로 지향할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는 마치 역사가나 이론가처럼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고전을 재독하고 현재의 도시 건축을 이해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들을 솜씨 좋게 논의에 끌어들인다. 다음 인간과 자연. 부제에서 기후위기가 문제의식을 도시건축이 서술 범위를 가리킨다면 논의를 이끌어가는 기저의 틀은 인간과 자연일 것이다. 저자의 견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대상화를 의식하고 비판과 극복의 지점으로 삼는다. 도구화, 객체화와 같은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 비판의 구도는 1장의 글 처마 밑에 보인 사람들에 가장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인용한다. 소설에서 바다를 일컫는 말은 스페인어로 엘마르와 라마르 두 가지다. 전자는 남성형이다. 자연을 인간과 대치하는 정복의 대상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여기는 태도를 담고 있다. 후자는 여성형이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다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태도를 담고 있다. 노인은 청년 어부들과 달리 바다를 라마르라 부른다. 바다에 공존하는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며 경애를 표하고 해와 달, 별도 잠이 든다고 생각한다. 노인은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자연 속에서 수많은 나를 발견한다. 제가 그 노인과 바다를 그냥 어렸을 때 한번 읽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 줄거리 좀 내포하는 줄거리 좀 잠깐만 얘기해 줘 보세요. 노인과 바다. 제가 언뜻 읽기는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그 책이 의도하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그 노인과 바다는 아주 단순해. 그 플롯 구조는 이 줄거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에 남다가 나중에 뭐 뼈만 있는 네, 고기 그렇죠. 잡으면 그거는 네. 장면이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그 할아버지가 있고 이 할아버지를 따르는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여러 날 그냥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맹탕. 그런데 84일 만인가 엄청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기를 이제 큰 걸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고기가 워낙에 큰 놈이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배째 사람 낚시로 이렇게 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너무 커서 안 들려지고 힘이 너무 좋아서 끌고 다니는 거야. 여러 날 이 끌고 다녔지만 이 할아버지는 절대 이 포기를 안 해.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새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고기가 죽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상어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어. 그래서 와서 이제 돌아와서 봤더니 뼈대만 남은 거야. 네. 그래도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이게 참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야.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어떻게 보면 대결은 했죠. 큰 고기를 잡으려고. 이거는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낙담을 안 해요. 그냥 실망을 안 해. 내일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왔던가 나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굴복시킬지언정 나를 패배시킬지언정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그리고 그 꼬맹이는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정말로 커다란 고기를 낚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이제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했다. 아주 그냥 뿌듯해하죠. 이게 뭐 거기에서 인상적인 대목 막 낚싯줄이 막 손에서 막 끌려 나가는 거야. 안 놓치려고 딱 잡았는데 그래서 피가 막 툭툭툭 흘리는 거야. 그런 대목. 저도 보면 되겠네. 노인과 바다 명대사. 인간은 패배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은 깨질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바다는 모든 것을 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다. 이런 말도 있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요즘은 물어보면 무조건 AI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털 사이트가 AI 체제로 다 바뀌었어. 그래요. 단어를 찾아 영어 단어를 찾아도 AI가 아니 저도 그게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블로그 저런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다 AI가 나 별로 안 그래서 제가 교훈해갖고 찾았어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그냥, 말이잖아. 물고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주 많이 존경해. 그러나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너를 잡을 거야. 그게 어렸을 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이랬는데 교훈하니까 딱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네. 232쪽. 네. 인간의 지위를 다른 존재와 대등하게 보고 관계에 주목하는 자연과는 여러 문화권에서 확인된다. 저자는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만물을 존중하게 된다는 동양의 자연관을 언급하며
조화를 강조하고 인간 존중을 신이 창조한 모든 것, 비인간 존재까지 확장하는 것. 요즘은 인간과 비인간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전에는 그 장애인이라는 말하고 동물. 장애인 아닌 사람을 전에는 저 옛날에 정상인 그런 말을 썼었어요. 맞아요. 네, 정상인, 비정상인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애인, 비장애인.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 비인간 하면은 비인간에는 동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물도 들어가고 이런 무생물도 들어가고 하늘, 땅, 공기, 물, 바람, 별 모든 것들이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비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아닌 것 하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으로 기독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가리킨다. 나아가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흐리기보다 오히려 정체성을 뚜렷하게 한다고 말한다. 정체성은 상호 의존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어둠이 빛을 정의하듯 말이다. 어둠이 빛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둠이 없이 빛만 있어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정확히. 그다음 볼까요? 이제 건축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축가 이야기라서. 제가 이거요? 예. 자연으로 다시 읽는 건축. 이 책의 특별한 가치는 기후위기와 자연관을 지나 도시 건축에 주목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말하자면 이 책은 기후위기라는 바늘에 자연관이라는 시를 깨어 다채로운 도시 건축의 장면들을 엮어낸 한 편의 조각보와 같다. 환경운동을 기술 정책 중심의 환경주의와 사회구조 개혁 중심의 생태주의로 나눈 저자의 견해를 따르면 단연 후자에 해당하는 생태주의 건축론 책이다. 특히 사회구조의 현현으로서 건축 현상을 다루는 넓은 스펙트럼이 인상적이다. 고대 로마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모더니즘과 비판적 지역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 지역을 아우르는 건축의 흐름과 담론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비트루비우스, 브루넬레스키, 알베르티, 팔라디오, 마크 앙뚜안 로지에, 고트프리트 젬퍼, 오스만 남자, 프레더릭 롬, 옴스테드, 카밀로 지테, 에버니저 하워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돌포 로스,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비지에, 벅민스터, 폴러 알바 알토, 필립 존슨, 알도 로시, 리처드 로저스, 로먼 포스터, 패티 춤토르, 렘 콜하수, 라카통가 바사. 아이고 힘드네요.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들이 잔뜩 등장한다. 그들의 이름을 경유하여 건축의 큼직한 변화들을 일으킨 사회 동향의 면면도 흥미롭다. 사회혁명과 도시와 전염병의 창궐, 철골과 유리의 확산, 에어컨의 발명, 오일 쇼크와 에너지 위기 등 근현대 건축의 필수적 배경이 배치돼 있다. 기후위기와 건축 담론이 교차하는 이 책의 미덕은 이미 고전이 된 건축 현상들을 재맥락화해 다시 읽게 하는 점이다. 가령 신성한 도시, 바이올필릭 시티라는 글에서 저자는 기원전 30년경의 로마 건축가 비투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내세운다. 이 문헌은 그리스 건축의 양식과 기법을 상생히 기술한 책이다. 필사본으로 전하다
전하다 르네상스기의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고전 양식을 부활시킨 계기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을 제시한 뒤 문헌을 들여다보며 그 내용과 고대 그리스 건축의 규범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건축 10서가 기둥의 현식 못지않게 안개와 서리, 늦가의 거리, 태양의 궤도, 계절별 풍량 등을 다름으로써 도시의 입지와 성곽의 구성, 물길과 도로의 배치를 논한다는 것이다. 르네상스가 건축가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타에 대한 서술도 흥미롭다. 빌라 로툰타는 상하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중앙 집중형 평면으로 이루어진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작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이성에 기반한 합리주의나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곤 하나 팔라디오가 말한 바는 다르다. 팔라디오는 아름다운 언덕과 숲, 포도밭이라는 주변 조건을 고려해 일방이 아닌 사방으로 포치, 현관을 뻗어내는 예치형 형식으로 건물을 설계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풍경과 건물이 하나로 종합되어 자연을 찬미하는 신전으로서 고급스러운 별장이 고안된 것이다. 앞선 사례와 달리 고전을 발레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반대에 의해 발레 르 코르비지에의 유니테 다비타시오는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를 엘마르로 부르던 청년 어부의 그 엘마르는 좀 남성형으로 부르는 거죠. 라마르하고 달리 청년 어부의 도구적 자연관 측면으로 다루어진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 웅장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옥상 정원, 수평창과 자유로운 인면 등 코르비지에의 5원칙에 충실하고 넓은 외부 공간을 갖추어 자연을 고려한 작품 같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건물의 배치는 대개 지형, 가로망, 블록 등의 맥락을 고려한다. 반면 이 건물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자연 채호강을 위해 스스로 방위를 결정했다. 나침판에만 의지해 방향달을 돌린 것이다. 코르비지에는 이 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집을 지을 때 역시 건물을 먼저 설계하고 땅을 나중에 볼색한 일화가 제시되는 한편 지역의 기후와 문화를 고려해 브리즈 솔레이유라는 깊은 차양을 고안해내는 등 달라진 면모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 책은 널리 알려진 건축의 고전을 재맥락화함으로써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건축을 떠올릴 때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기지의 현실을 보게 한다. 전례 없는 상황이라 해서 전례 없는 해법을 짜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페터 춤토르가 지역 재료로 지은 작은 성당에서, 알바 알토가 지형에 맞춰 지은 도서관에서, 라카통과 바살이 퇴거 없이 증축한 노후 아파트에서 미래를 보고자 한다. 성당, 도서관, 아파트 여러 형태의 건축을 말하고 있네. 저자가 안내하는 건축 작품의 유면에 기후 대응과 생태주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을 고려한 거주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존재를 향해 열려있되 검소하고 담담하고 필요를 벗어나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다. 네. 집이라는 생태적 요람. 책을 덮고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장면은 전몽각의 사진집 윤민의 집이었다. 네. 집과 돌봄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저자의 개인사로 시작한 이야기가 정주와 장소, 돌봄으로 나아가는 초입에 언급된 사진집이다. 직진밖에 모르던 저자의 행로를 갈짓자로 달리게 한 사랑스러운 아이 이야기도 기억에 남지만 윤민의 집 사진 특유의 빛과 그림자 아늑한 집의 전경이 떠올랐다. 이 책을 간통하는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장소다.
저자는 빈자리로서 공간과 삶의 터전으로서 장소를 구분하여 인간이 정주하는 자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이 뿌리 내리는 장소라 말한다. 집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세상과 관계 맺게 하는 장소다.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약에서 집을 우리들의 내밀한 존재의 지형도라 표현했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집은 어두운 태반이자 기억의 저장고이자 상상력의 원천이다. 집에는 서랍과 장롱과 상자들이 있다. 그곳에 소중한 물건과 모르는 물건이 뒤섞여 있다. 집은 그 자체로 열린 상자다. 창문을 통해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고 시간과 계절, 창문의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의 그림자를 들인다. 저자가 제시한 다채로운 건축의 장면들을 거친 뒤 내가 집의 이미지에 도착한 것은 기후위기와 자연관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사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문인들의 장소를 생각한다. 존 라스킨의 어두운 골방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고요한 호수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충만한 라다크를 우리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 새의 집은 둥지이기도 하지만 하늘이기도 하다. 글이 상당히 좀 농축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게 저기를 아마 농축되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소평이어서 길게 쓰지 못해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글이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많은 사람들 이런 고전들 언급이 되고 그러게 이쪽에 관심 있고 이러면 이 예. 책도 되게 예. 읽고 싶은 책이네요. 예.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니까 19쪽에 집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나오죠. 예. 돈 버는 집에서 네네. 돌 보는 집으로. 그거 저희 읽지 않았어요? 저희? 맞아요. 이거 읽지는 않았네요. 아, 저는 집에서 읽었는가 네, 보다. 따로. 예. 아, 집에서 읽었는가 보다. 여기서 함께 읽지는 않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은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좀 집을 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집이 투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번에 그것을 끊어내려고 네네네. 지금 쓰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내 아는 지인도 이재명이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기 집 겨우겨우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럽냐고. 다주택자가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근데 무슨 100채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다며요. 10채, 20채 넘어서 몇백 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다주택 뭐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온갖 혜택을 다 주는 거야.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 세금 많이 안 걷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4년간인가 5년간,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그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줬다고 해요. 예. 그럼 계속해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5월 9일. 5월 9일 이제 끝나면 이제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거죠. 제대로 하기를 박수.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동부 2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